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겨울로 접어들며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 날 10살 준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준영아,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준영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엄마, 오늘 축구하다가 제가 골을 넣었어요. 친구들이 다 저보고 멋지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이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단하다. 준영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빠, 축구 선수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니까요. 이 평범하고 따뜻한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준영의 부모님은 시내로 물건을 사러 간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투를 걸치며 준영에게 말했다. 우리 준영, 잘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엄마랑 아빠 금방 돌아올게. 준영은 해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엄마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영은 혼자 집에 남아 그림을 그리며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릴 무렵 집으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준영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세요?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여기 병원입니다. 혹시 준영 군의 집 맞나요? 준영은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왜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무겁게 말했다. 준영 군의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준영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뛰쳐나가 근처에 사는 이웃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저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준영은 부모님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님께서 사고 현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아버지의 듬직한 목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뒤 준영은 홀로 남겨졌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빚으로 가득 찼고 집마저 압류되었다. 10살 소녀는 갈 곳이 없었다. 장례식장 한편 친척들은 준영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도 애들 키우기 힘든데 준영까지 맡으라고? 말도 안 돼. 그렇다고 어린애를 길바닥에 내놓을 순 없잖아. 결국 준영은 큰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지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친척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도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를 짐짝처럼 느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큰아버지 집에 도착한 날 준영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큰아버지는 밥을 먹으며 준영을 힐끔 쳐다보더니 무심히 말했다. 여기서 눈치껏 지내라.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큰어머니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부모 잘못 만나서. 사촌들은 준영에게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냉담함은 준영을 더욱 힘들게 했다. 특히 사촌 형은 준영의 물건을 빼앗아가며 그를 놀리기 시작했다. 너 고하잖아. 부모도 없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지? 그는 준영이 소중히 간직하던 낡은 공책을 찢어버렸다. 준영은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공책 조각을 주었다. 어느 날 준영은 저녁 설거지를 돕던 중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에 부엌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큰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이게 얼마짜리 접시인 줄 알아? 내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사고 치는 것뿐이야. 준영은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큰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준영의 팔을 세게 붙잡고 흔들며 말했다. 내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애를 이렇게 만들었니? 너 같은 애가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준영은 어깨를 움츠리며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큰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준영은 그날 밤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혼자 흐느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두고 떠나신 거예요? 나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준영의 첫 학대 이후 큰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은 더 악몽 같은 날들로 변해갔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준영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를 늘 짐짝 취급했다. 큰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내 부모 빚까지 떠안고 너까지 돌봐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 인생만 고달프게 만드는구나. 큰어머니는 준영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다. 청소를 한다고? 이게 청소야? 먼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데 내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그녀는 준영에게 매일 집안일을 맡겼다. 설거지, 빨래, 청소 등 모든 허드렛 일은 그의 몫이었다. 준영의 사촌들은 그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를 놀리며 괴롭히기 일쑤였다. 사촌 형은 준영이 쓰던 낡은 공책을 빼앗으며 비웃었다. 이딴 공책을 왜 아껴?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이런 걸 간직해? 그리고는 준영이 간신히 모은 필기구를 모두 바닥에 던졌다. 사촌 여동생도 준영을 괴롭히며 말했다. 너 고하잖아. 부모 없으면 조용히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준영은 사촌들에게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느 날 큰어머니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지 못하자 준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준영이, 너 그 반지 본 적 있지? 내가 가져갔지? 준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러나 큰어머니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준영의 작은 가방을 뒤지며 소리쳤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으면 누가 가져갔겠어? 다른 애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야. 결국 반지는 소파 밑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는 준영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다음번엔 진짜 그런 짓 하지 마. 내가 원래 그런 애일 것 같아서 의심한 거니까. 어느 추운 겨울밤 큰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준영에게 고함을 질렀다. 아, 너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냐? 내 부모가 남긴 건 빚밖에 없고 너 같은 애까지 덤으로 떠안으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준영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나가. 내가 없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 준영은 얇은 옷만 입은 채 밖으로 쫓겨났다. 겨울바람은 살을 에일 듯 차가웠고 그는 근처 나무 아래에서 웅크린 채 밤을 보내야 했다. 그날 밤 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엄마, 아빠, 저도 데려가 주세요. 큰아버지 집에서의 반복되는 학대는 준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준영은 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작은 다짐을 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이겨낼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준영의 다짐은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머지않아 그는 또 다른 친척 집으로 떠나야 했다. 며칠 뒤 큰아버지는 준영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못 지낸다. 내 고모가 널 맡기로 했다. 짐 싸라. 큰아버지의 차가운 말투에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큰아버지와 함께 고모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준영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다. 이번엔 조금 나아질까? 고모는 나를 잘 대해주실까? 고모는 준영을 문 앞에서 맞았다. 그녀는 형식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유, 준영아.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집에서 지내면 돼. 하지만 그 따뜻한 말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고모 집에 도착한 첫날, 준영은 식탁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밥을 먹었다. 고모는 밥을 먹으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짐을 떠안아야 하는 거야. 부담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준영은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다.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밥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다. 고모는 준영에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맡겼다.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지내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안일 뿐이야. 빨래, 설거지, 청소 다 내 몫이다. 준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온 집안을 청소했다. 하지만 고모는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소를 했다고? 이게 청소야? 먼지가 하나도 안 없어졌잖아. 그녀는 준영이 다시 청소하도록 지시하며 소리를 질렀다. 준영은 한숨도 쉬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야 했다. 어느 날 준영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다. 고모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엌으로 뛰쳐나와 준영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이게 얼마짜리 접시인 줄 알아? 넌 왜 하는 일마다 문제야?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늘어난다. 준영은 깨진 접시 조각을 손으로 주우며 울먹였다. 손이 유리 조각에 베어 피가 났지만 고모는 준영을 걱정하기는커녕 고함만 질렀다. 피 묻히지 말고 얼른 치워. 너 같은 애를 왜 내가 데려왔는지 정말 후회스럽다. 며칠 뒤 고모의 집에서 돈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고모는 준영을 의심하며 물었다. 준영아, 내가 우리 돈 훔쳐갔니? 준영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준영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준영의 작은 가방을 뒤지며 말했다. 너 같은 애들은 다 거짓말해. 내 부모가 남긴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똑바로 말 안 하면 더 크게 혼날 줄 알아. 결국 돈은 고모의 남편이 옷주머니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모는 준영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내가 평소에 말썽만 부리니까 의심을 받는 거야.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고모는 더 이상 준영을 돌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준영이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젠 도둑까지 의심받게 만드니 내 외삼촌한테 가야겠다. 고모는 준영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다. 준영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기며 또다시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고모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한 날 외삼촌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준영이구나. 이 집에 왔으면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괜히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마시면 쉽게 화를 냈다. 준영은 외삼촌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술에 취해 돈을 잃어버리자 그는 준영을 범인으로 몰았다. 내가 훔쳐갔지? 내가 가져간 거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외삼촌은 준영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돈이 나오지 않자 외삼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준영의 뺨을 때렸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왜 데려왔는지 몰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준영은 억울함에 울며 변명했지만 외삼촌은 듣지 않았다. 그는 준영을 방으로 쫓아보내며 문을 잠갔다. 겨울밤 외삼촌은 술에 취한 날이면 준영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고마운 줄 알아라. 나가, 추워도 나가서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생각해봐. 준영은 얇은 옷만 입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났다. 추운 바람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외삼촌의 화가 풀릴 때까지 돌아갈 수 없었다. 준영은 근처 공터에 있는 창고로 숨어들어 몸을 웅크리며 떨었다. 그날 밤 준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기억하고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결국 외삼촌은 더 이상 준영을 책임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난 이제 내 얼굴도 보기 싫다. 고아원으로 가라. 거기가 너한테 더 잘 맞을 거다. 외삼촌은 준영을 차에 태우고 고아원으로 데려갔다. 고아원의 낡은 문 앞에 준영을 내려주며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알아서 살아라. 난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준영은 마지막으로 외삼촌을 돌아보았지만 외삼촌은 고개를 돌린 채 떠났다. 고아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 준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긴 조금 다를까 아니면 또 누군가 나를 버리고 미워할까? 그러나 그는 곧 결심했다. 어쨌든 여기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해.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언젠가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야. 준영은 낡은 고아원의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선생님이 준영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와, 준영아. 힘들었지? 여긴 너에게 새로운 집이 될 거야. 따뜻한 말에도 준영은 차갑게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였다. 여기도 결국 나를 내쫓는 곳이 되겠지. 여기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선생님은 준영을 숙소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 방에서 지내면 돼. 내 짐은 여기 놓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렴. 방 안에는 낡은 2층 침대와 허름한 책상만이 놓여 있었다. 준영은 천천히 침대 모서리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낯선 환경과 고독감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준영을 힐끔거리며 물었다. 너 새로 온 애야? 어디서 온 거야?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너 부모 없지? 여긴 그런 애들만 오는 데거든. 그 말은 준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내가 왜 여기에 와야 했던 걸까? 나도 평범한 가족이 있었는데. 첫날 밤 준영은 낯선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속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쟤 보니까 재밌겠다. 새로운 애들이 제일 만만하잖아. 우리 내일 쟤한테 장난 좀 쳐볼까?
준영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아이들의 말은 뚜렷이 들려왔다. 그는 방 한구석에서 홀로 웅크린 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 준영은 고아원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준영을 놀리며 괴롭혔다. 어느 날 준영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다. 당황한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웃음뿐이었다. 내 신발? 저기 저 쓰레기통 안에 있던 거 말하는 거야? 준영은 쓰레기통에서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신발을 꺼내며 분노를 참아야 했다. 아이들은 멀리서 준영을 비웃으며 말했다. 쟤 진짜 재밌다. 자기 신발도 못 지키는 게 뭘 할 수 있겠어? 고아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한 아이가 일부러 준영의 접시를 쳐서 음식이 바닥에 엎질러졌다. 아, 뭐 하는 거야? 준영이 화를 내자 그 아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왜? 내가 이 밥 안 먹으면 굶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준영은 분노와 수치심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주워 담았다. 그날 밤 준영이 울고 있는 것을 본 정선미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준영아, 무슨 일이 있었니? 괜찮아.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왜 사람들은 저를 다 미워하는 걸까요?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선미는 준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준영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 말은 준영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정선미 선생님의 격려를 계기로 준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아원에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내기 시작했다. 고아원 한쪽에 있던 작은 도서관에서 준영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제목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다였다. 책을 읽는 동안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게 되었다. 준영은 스스로 다짐했다. 나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야. 정선미 선생님은 준영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다. 준영아, 내가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준영은 망설였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없는데. 정선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 하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란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준영은 도서관에서 낡은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정선미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몇 달 뒤 준영은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준영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까? 결과 발표 날 고아원으로 도착한 합격 통지서를 본 준영은 눈물을 터뜨렸다. 합격했어요. 정선미 선생님은 준영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준영아, 내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준영은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되새겼다. 나는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거야.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준영은 장학금 지원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다.
고아원을 떠나는 날, 그는 정선미 선생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여길 떠나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을게요. 저 더 열심히 살아서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선미는 미소를 지으며 준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영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않길 바란다. 넌 분명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준영은 고아원을 떠나며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서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검정고시에 합격한 준영은 복지기관의 지원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생활의 첫날, 그는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다. 준영은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고된 하루를 보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복지기관에서 파견된 사회복지사 이민우가 준영의 원룸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준영 씨. 저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복지기관에서 준영 씨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우는 준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영의 검정고시 합격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감탄한 사람 중 하나였다. 준영 씨, 검정고시 합격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새로운 시작이겠네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준영은 처음엔 경계심을 가졌지만 민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서 더 잘 해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자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은 중요하지만 어려울 땐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은 혼자서만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민우와의 첫 만남은 준영에게 또 다른 희망을 심어주었다. 대학생이 된 준영의 하루는 고되고도 빠르게 지나갔다. 준영이 일하던 카페에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대학생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준영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대하곤 했다.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커피 머신을 고장낸 뒤 모든 책임을 준영에게 떠넘겼다. 사장님, 준영이가 제대로 안 닦아서 고장 난 것 같아요. 사장은 준영을 불러 물었다. 준영아, 이게 사실이냐? 내가 실수한 거야? 준영은 억울했지만 동료와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사장은 준영의 태도를 보고 크게 꾸짖지 않았지만 그날 준영은 혼자 남아 고장난 커피 머신을 닦고 고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억울하지만 지금은 참고 견디자. 이 또한 내가 강해지는 과정일 테니까. 대학에서 준영은 경영학을 전공하며 학업에 매진했다. 그는 늘 앞자리에 앉아 교수의 강의를 꼼꼼히 필기했고 도서관에 남아 자정까지 공부했다. 다른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놀러 다닐 때 준영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자신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다. 대학 1학년 2학기 준영은 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학과장이 준영을 불러 말했다. 준영 학생, 학과 내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장학금 증서와 함께 받은 상장과 상금을 손에 든 준영은 감격에 젖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처음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 장학금을 받은 뒤
준영은 이민우와 다시 만났다. 준영 씨, 축하해요. 장학금을 받았다면서요? 역시 제가 믿었던 대로네요. 준영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준영 씨,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준영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저는 언젠가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힘들었던 시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직접 봤거든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목표 정말 멋지네요. 준영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민우의 격려는 준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대학 2학년 때 준영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다. 그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가게를 위한 재고 및 매출 관리 앱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사장님들이 복잡한 계산이나 재고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면 어떨까? 준영은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발표 날 준영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 앱은 재고, 관리와 매출 분석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심사위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준영은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하며 상금을 받았다. 그는 상금으로 낡은 노트북을 새로 장만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준영은 23살이 되었다. 그는 스타트업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했다. 그곳에서 준영은 회사 운영의 기본부터 하나씩 배우며 자신만의 사업 구상을 더욱 구체화해 갔다. 준영은 회사가 투자자 미팅을 준비하던 중 동료들의 실수를 대신 바로잡고 밤새 자료를 수정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투자자는 큰 만족감을 보였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사장은 준영을 불러 말했다. 준영 씨, 이 회사에 당신 같은 직원이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에요. 정규직으로 전환해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직이 된 준영은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준영이 2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직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학 시절 창업 공모전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재고 및 매출 관리 앱을 실제로 개발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이름을 걸고 만들어 볼 때야. 준영은 모든 저축과 퇴직금을 모아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그는 기존에 알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결국 첫 번째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앱을 출시하며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했다. 준영의 앱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점차 성장했다. 그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서비스를 개선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복지기관과 이민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우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준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준영 씨. 이건 다 준영 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준영이 27살에 시작한 창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성장했다. 그의 앱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고 사업은 순조롭게 확장되었다.
준영은 30살이 되던 해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기업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고통과 분노를 이겨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보여줄 때가 됐어. 그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이후 자신을 짓밟았던 친척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준영은 온라인 뉴스를 통해 큰아버지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 우상건설의 전 대표 파산 후 빚더미에 앉아 기사를 읽으며 준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에 그토록 돈과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큰아버지는 과거 건설 사업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은 부를 쌓았지만 무리한 확장과 비리로 인해 결국 회사가 부도나며 모든 재산을 잃었다. 이제는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며 건강도 악화되어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며칠 뒤 큰아버지는 준영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거만함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다. 준영아, 내 소식을 들었단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말이다. 내가 내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준영은 의도적으로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큰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 사업이 망하고 빚 때문에 집도 잃고 병원비도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내 삼촌을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준영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다. 큰아버지, 제가 어릴 적에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 부모가 남긴 건 하나도 없고 넌 내게 짐이 될 뿐이야 라고 하셨죠.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큰아버지는 당황한 듯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땐 내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제발 준영아, 내가 아니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 준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단호히 말했다. 큰아버지,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큰아버지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죠. 제가 지금 큰아버지께 드릴 대답도 똑같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큰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이번엔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모는 밝은 목소리로 준영과 대화를 시작했다. 준영아, 잘 지내지?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준영은 그녀의 가식적인 태도를 단번에 간파하며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고모님, 이렇게 갑작스레 연락 주신 이유가 뭔가요? 혹시 돈이 필요하신가요? 고모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 내 사촌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사업이 망해서 집도 날리고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준영은 과거 고모가 자신에게 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설거지를 잘못했다고 뺨을 맞던 날, 배고픔에 부엌에서 밥을 퍼먹다 도둑 취급을 받았던 날. 그는 고모에게 차갑게 말했다. 고모님, 제가 설거지하다 접시를 깼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너 같은 애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고모는 울먹이며 말했다. 준영아, 그땐 내가 몰라서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사촌은 죽을지도 몰라.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 내가 도와주면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준영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고모님, 저도 고모님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며 살라는 거요. 제가 드릴 대답은 그때 고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예요. 내가 알아서 해.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과 무리한 투자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술로 인해 간질환이 심각해졌지만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 그는 준영을 찾아와 말했다. 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릴 적에 내가 널 쫓아낸 거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좀 살려다오. 병원비를 대주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준영은 외삼촌의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다. 삼촌, 제가 어릴 적에 삼촌이 문을 잠그고 저를 밖으로 내쫓았던 날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추운 밤에 어떻게 잠들었는지 아세요? 외삼촌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살려다오. 내가 돕지 않으면 난 정말 끝이야. 준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삼촌, 제가 어린 적에 죽어야 할 뻔했던 것처럼 삼촌도 그 운명에 맡기세요. 더 이상 제가 해줄 건 없습니다. 외삼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혼자 남겨졌다. 그는 병을 치료받지 못한 채 쇠약해져 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은 모두 준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철저한 외면뿐이었다. 큰아버지는 빚 때문에 거리에서 생활하다 쓰러졌고 고모는 아들의 실패와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았다. 외삼촌은 병마와 가난 속에서 끝내 삶을 마무리했다. 그들은 모두 후회와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땐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준영에게 잘해줬다면 지금 이 지경은 아니었을 텐데. 준영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처참한 몰락을 바라보며 마침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내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야. 그는 자신의 회사에 더욱 매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사업가로 성장해 나갔다. 준영은 그들에게 직접 복수를 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버렸던 대가를 그대로 돌려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준영의 복수는 철저히 계산된 침묵과 외면으로 완성되었고 그의 삶은 앞으로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